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관동별곡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이 관동별곡은 과거 수능과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한 3번 이상 좀 출제가 된 걸로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앞으로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배워둬야 될 어떤 작품이다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고2 문학이나 고1 국어 내신에서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관동별곡을 좀 외부 교재, 외부 지문으로 이렇게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신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관동별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번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안점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본문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인데요.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관동별곡은 고전 시가, 즉 운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문을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시적 화자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정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인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시뿐만이 아니라 고전시가에서도 시적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이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바로 작가 자신이 시적 화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송강정철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뭐 정서, 뭐 임금님을 생각하는 연군지정이라든가 아니면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서들이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화자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그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제는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동별곡을 해석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 정서 태도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학습주안점 첫 번째가 되겠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 2가지 어떤 내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성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표현적인 어떤 특징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관동별곡은 시조와 유사하게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는 또 본사 1과 본사 2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서사 부분에서는 전라남도 창평에 있던 시적 화자가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한양에 가서 임금님을 뵙고, 그리고 또 부임지까지 이렇게 가는 어떤 여정이 나와 있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본사에서는 처음에는 금강산을 유람하는 어떤 내용이 본사 1이고, 그리고 동해안 지역의 관동 8경을 이렇게 다니면서 관찰사의 어떤 임무를 다하고 있는 부분이 본사 2, 이런 어떤 내용, 그리고 마지막 결사 부분에서 꿈을 통해 가지고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어떤 부분들, 이런 어떤 구성적인 어떤 측면들, 또 세부적으로는 화자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또 어떠한 것을 느끼는지, 뭐 이런 어떤 내용, 구성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어떤 내용인데, 이 관동별곡에서는 다양한 어떤 표현법이 등장합니다. 뭐 비유하기, 뭐 직유, 은유라든가, 뭐 아니면 대유법도 등장하고요. 상징법도 나오고, 그리고 뭐 연세법이라든지 대꾸법, 설의법 등등,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사법이 다 이 관동별곡에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동별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수사법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어떤 그런 계기도 삼으셔도 되고, 또 본인이 좀 잘 몰랐다면 이 관동별곡을 통해서 이런 어떤 표현법을 다시 한번 배우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로는 이 갈래상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도 학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갈래상의 특징은 수능에서는 이렇게 좀 잘 다뤄지지는 않고, 내신에서는 이제 종종 이 관동별곡의 가사문학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 관동별곡 본문학습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시간을 갖고 상세한 어떤 설명은 또 따로 저희가 좀 촬영을 해서 그것을 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그 수업을 통해서, 그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가사의 갈래산 특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우시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관동별곡의 학습 주안점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관동별곡 본문 학습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관동별곡을 확실하게 배우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동별곡 본문 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절.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 강호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강호는 강과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과 호수는 일종의 그 자연의 대유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속에 강과 호수가 있죠. 그래서 부분이 전체를 대표해서 비유하고 있고 일종의 대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유법이 되겠고요. 강호의 병이 깊었다라고 했을 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화자가 병이 나는 건 아니고요. 자연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지경이다. 또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화고질 또는 천석공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석공황이나 연화고질은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어는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지경이다. 아니면 자연을 너무 병적으로 사랑한다 라는 어떤 대목입니다. 자, 다음 중림에 누웠더니 하겠습니다. 이때 중림도 마찬가지 대나무 죽자와 숲을 임자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자연의 대유법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송간종철의 전기론을 반영하면 이 은둔지가 바로 전라남도 창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남 창평의 자연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누워 있었다. 지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 그 가사문학의 어떤 형식적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사문학은 시조와 유사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3, 4조, 4, 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음보율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4음보 연속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하면서 4음보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리고 강호의 3글자, 병이 깊어 4글자, 중림의 3글자, 누웠더니 4글자에서 바로 3, 4조의 음수율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3, 4조의 음수율과 그 다음에 4음보의 음보율을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가사문학의 형식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로 갈까요?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맞디시니. 자, 이때 관동은 지금의 이제 강원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이 이제 800리에 해당하는 그렇게 넓은 어떤 지역이라는 어떤 뜻이죠. 관동 800리의 넓은 지역에 방면을 맞디시니. 방면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무를 맡겨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면을 맡기시니 관찰사의 어떤 소임을 맡겨주셨다. 맡기시니 같은 경우 맡겨주시니의 주체는 바로 임금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주체는 맡긴 주체는 임금님이다. 이거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다음 임금님이 그러니까 관찰사의 소임을 맡겨주시니까 임금님께 인사를 이제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서 어와 성은이야 가디롱 만극하다. 와, 임금님 은혜야 갈수록 끝이 없구나 라고 하고 있네요. 어와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일종의 명탄법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와 감탄사 자신에게 관찰사의 소임을 맡겨주신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연춤은 들이다라 이제 가도록 하죠. 자, 연춤은 들이다라, 연춤은 들이다라, 달려들어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쁜 마음의 행동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임금님을 뵙는 것도 기쁘고 또 관찰사의 어떤 소임을 맡은 것도 기쁘기 때문에 연추문을 그냥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이다라 달려 들어갔네요. 기쁨의 행동화. 연추문은 참고로 궁궐에서 관리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추문 달려 들어가서 경회남문 바라보며
경회로의 남쪽 문을 바라보며, 아마 경회로에 임금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경회로 남쪽 문 쪽에 임금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회로 남쪽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금님을 뵙지는 못한 것 같아요. 경회로 남쪽 문을 바라보며 하직고 물러나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하직한다라는 것은 바로 임금님과 이별을 할 때, 신하가 임금님 곁을 떠날 때 하직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임금님을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님 뵙고 하직하고 물러서 나니까 옥절이 알패 섰다. 옥절, 관찰사의 신표라고 합니다. 신분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차이겠죠. 그래서 옥절이 알패 섰다.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관찰사의 소임을 이렇게 임명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비약과 생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창평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어떤 과정도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고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임금님을 뵙겠죠. 근데 임금님을 뵌 내용도 생략되어 있고, 그냥 임금님과 이별한 다음에 궁궐에 나왔더니 앞에서 이제 궁궐 앞에서 관찰사의 신표를 받는 어떤 대목에서 바로 생략과 그 다음에 비약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내용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다음 구절에서도 이 부임지인 그 회항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과정에서 뭐 평구역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흑수도 갔다가 원주도 이제 갔다가 하면서 여러 군데를 또 이렇게 들르는데 들르는 어떤 과정도 약간 좀 속도감 있게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대목이 또 다음 구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도 창평에 있었던 시적 화자가 관찰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양으로 가서 바로 임금님을 뵙고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관찰사의 임명을 받고 부임지로 떠나기 직전의 상황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바로 강원도 관찰사의 부임지까지 가는 여정이 수록되어 있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구역으로 갈까요? 자, 이제 평구역 가도록 하죠. 평구역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드니, 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여러분들 역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관리들이 말을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평구역은 뭐 지금의 양주인데, 뭐 지금의 현재 이름을 뭐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자가 어디를 들렸다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해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해석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적 화자의 여정의 경로를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적 화자는 한양에서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탔습니다.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고전 운문의 어떤 표기와 관련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을 갈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점 아래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첫 음절에 아래아가 나오면 여러분들 말 이렇게 아라고 발음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말을 가라 같은 경우에도 아래아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이때 가라 같은 경우에는 가라타다의 가라를 연철 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전시가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어는 분철 표기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표기 자체가 연철 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아래아가 나온 경우에 첫 음절에서는 아 발음을 하고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는 대체적으로 으 발음을 하거나 때로는 아 발음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 으로 발음을 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흑수는 뭐 여기에 여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흑수라고 하지 않고 숫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모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읓, 시옷이나 지읒, 치읓 아래에 이중모음이 시옷, 지읒, 치읓과 만나면 단모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유라고 하는 이중모음이 우라고 하는 단모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슈라고 읽지 마시고 흑수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팁을 드리면, 이런 어떤 고전 시가에서 한자어가 나왔을 때 한자어를
이거를 발음하는데 좀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 숫자 같은 경우에 물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숫자를 보시고 얘를 발음하실 때 흑슈라고 읽지 마시고 흑수구나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단어의 의미도 그 한자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론 여기서 지명이니까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정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제 다음 원주로 가겠습니다. 자, 성강은 어디매요? 티악이 여기로다. 또 여기서 또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팁을 드리면, 이 티악 같은 경우가 이 티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티악도 디귿이나 티읕이 이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하죠. 그래서 중세국어 표기에서는 이렇게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표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를 그냥 티악이라고 읽지 마시고 국외음화를 적용해서 치악으로 발음하시면 현대어로 해석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때 성강과 티악은 이 치악산을 말하고, 성강은 강의 이름인데, 참고로 성강과 이 치악은 일종의 원주의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성강과 치악이 원주구나 이걸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이제 자문자답법, 문답법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시적화자가 원주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대목인 거죠. 야, 원주의 성강이 어디 있지? 원주로 왔을까? 아, 저기에 원주의 치악산이 있구나. 거의 다 왔네. 라고 이렇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대목. 즉, 원주에 도달한 어떤 상황을 자문자답법, 문답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다. 자, 이제 다음은 원주를 거쳐서 이제 소양강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양강은 춘천에 있죠? 쇼양강이라고 읽지 마시고, 얘도 마찬가지 단모음화 하셔서 쇼라고 읽지 마시고 소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양강 나린물이, 흘러내린 물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나린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물은 물로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고요,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표기인 거죠. 즉, 미음이나 비읍, 피읍 아래에 평순모음 의가 원순모음 우로 바뀌는 게 바로 원순모음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을 때는 이런 어떤 미음, 비읍, 피읍 아래에 모음이 있으면 얘를 우모음으로 바꾸어서 소리내서 발음을 하는 것이 해석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소양강 나린물이라고 읽지 마시고 소양강 나린물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들어간단 말인가? 자, 이거는 질문인데 화자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바로 임금님을 생각하는 연군지정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소양강이 북한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있죠. 이 남한강이 여러분들 그 두물머리라고 하는 양수리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양수리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양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 바로 한강이 바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는데, 이 한양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임금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즉 시적화자가 북한강의 소양강에 와가지고 이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가지? 바로 이것이 남한강과 만나서 양수리를 지나서 한강이 되어서 바로 남산이 있는 한양으로 가는구나. 그 한양에는 누가 계시지? 바로 내가 연모하는 임금님, 선조 임금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임금님에 대한 연모의 마음, 연군지정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몇 단계의 어떤 연상작용을 거쳐서 연군지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국어는 물론 암기가 필요한 어떤 과목이기도 하지만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또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왜 연군지정, 그러니까 즉 소양강 나랫물이 어디로 든단 말고를 연군지정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왜 이 구절이 연군지정인지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단계들,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것이 연군지정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국어의 바른 어떤 학습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면 바로 오래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대목으로 가도록 하죠. 호신, 외로운 신하가 거국, 물론 이제 갈 것자의 나라국자인데 이때 나라를 떠난다라고 해석한다기보다는 당시 이제 조선 봉건 사회에서는 나라가 곧 조정이고 또는 나라가 곧 임금님이니까 이때 거국은 조정을 떠난다 또는 임금님 곁을 떠나니라고 여러분들 의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로운 신하는 바로 시적화자 송강정철이 되겠죠.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나니 백발도 화도할사, 흰머리가, 자 이때 백자고 아래학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학자하고 이가 만나는 거니까 백이라고 이렇게 읽어두시면 되겠고, 백발은 흰머리가 되는 거죠. 자, 흰머리가 화도할사, 많기도 많구나 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흰머리가 많기도 많다는 건 사람이 좀 근심이나 걱정이 많으면 흰머리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흰머리가 많다라는 거는 바로 나라에 대한 어떤 걱정, 이것을 우리가 우국지정이라고 합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흰머리가 많기도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다. 또 참고로 이 하도할사 같은 경우에 하도 같은 경우에 기본형이 이 하다, 이 하가 하다이거든요. 이때 하다는 많다 또는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아래학자 쓰는 예전에 아래학자 쓰는 하다가 있어요. 이때 이 하다가 바로 오모를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도할사는 많기도 많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주에서의 밤을 겨우 세워서 그러니까 전전반칙했네요. 그러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걸 전전반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공주에서의 밤을 겨우 세워서 북간정에 오르니까 북간정에 올라하니, 그래서 우리 이 관동별곡에 보면 올라하니, 뭐 돌아드니 이런 어떤 고쳐올라 이런 구절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올라하니 같은 경우 오르니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북간정에 오르니까의 이 경자를 보시면 얘가 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계음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 정이 되고요. 이 정 같은 경우에 지읒이나 시옷이나 지읒, 치읒이 이중모음을 만났을 때 단모음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정은 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간정 같은 경우에는 북관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간정에 올라하니, 북간정에 오르니까, 그래서 북간정에 올랐네요. 정자, 누각 정자에 올랐습니다. 자,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베리로다. 삼각산 제일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이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시적화자가 천원에 온 거예요. 천원에 어떤 곳에서 북간정이라고 하는 정자에 북간정이라고 하는 정자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천원에서 한양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산은 바로 북한산을 말하는 건데 북한산 바로 아래에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이 있죠. 근데 이 천원 땅에서 북한산이 보이지 않는데 웬만하면 보이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보고 싶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겠죠. 바로 임금님을 뵙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천원 땅에 와 있지만 지금 나를 떠나보낸 임금님이 나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나도 임금님이 그립고 보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임금님에 대한 연모의 마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로 연군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금님을 연모하는,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음 대목에서는 바로 이제 천원 땅에서 이 시적화자가 과거 후고구려를 건설했던
궁예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철원의 궁예왕이 이 철원에다가 후고구려의 어떤 수도를 건설했었죠. 근데 과거에는 바로 으리으리한 어떤 궁궐들로 가득했는데 송강종철이 이제 강원도 지역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보니까 궁궐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어요. 그 터 남아 있는 곳에 까마귀와 까치가 막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까마귀 까치에게 지금 묻는 대목입니다. 까마귀 까치야, 너희들 그거 알고 있니? 너희들이 이렇게 지지배배 이렇게 울고 있는 이곳이 과거에 궁예왕이 으리으리한 궁궐들을 세워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려고 했던 그런 곳인데 다 지금은 어디 가느냐? 다 사라지지 않았니? 얼마나 무상하니? 하면서 바로 인생무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까마귀 까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어떤 대목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궁예왕 대궐터의 오자기 지지개니 청고 흥망을 아는다 모르는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궁왕 대궐터이 궁예왕 대궐터에 오자기 까마귀 까치가 지지개니 이렇게 지저귀고 있으니 청고 흥망을 천년 전에 흥왕과 망왕을, 그러니까 후고구려가 흥했다가 망한 그런 어떤 모습을 아는다 모르는다. 자, 아느냐 모르느냐. 니은다 같은 경우에는 2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왔을 때 의문형 종결어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까마귀 까치 너희들, 바로 까마귀 까치에게 묻는 어떤 그런 질문이 돼요. 까마귀 까치야, 너희들은 아느냐 모르느냐. 바로 천년 전의 흥왕과 망왕을 너희들은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바로 인생무상의 어떤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서사 부분의 마지막 회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대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양의 이름이 마초와 같으시고 극장류 품체를 고퇴하니 볼게이고, 이제 이 대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회양의 옛 일홍 이름이 마초와 공교롭게도 같으시고 같구나. 극장류라고 합니다. 극장류 품체를 모습을 고퇴하니 볼게이고 다시 하니 볼 것인가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선정의 포부, 선정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정치, 옳은 정치를 말하는데 선정이 포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선정의 포부냐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회양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극장류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짧게 드리면 이 송강종철이 강원도 지역의 관찰사로서 임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일종의 도청 소재지가 강원도의 회양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회양을 딱 가서 다가와가지고 회양에 가려고 하는데 송강종철이 갑자기 이 회양? 중국에도 회양이 있었는데? 하면서 중국에 있는 회양을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의 회양의 태수 중에 급장류라고 하는 태수가 있었어요. 회양을 통치하던 이 급장류라고 하는 이 태수는 이 회양 땅을 너무너무 잘 통치를 해가지고 굳이 이제 관청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다스리지 않아도 그냥 방에 누워가지고 그냥 알아서 이렇게 회양이 돌아가게끔 해도 회양 땅이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해요. 거기와 관련해서 나온 이제 이 한자성어가 와치회양이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있거든요. 이 와치회양이 누울 와자에 통치할 치자, 회양을 누워서 통치했다라는 극장류와 관련된 중국 고사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돌아가서 송강종철이 자기가 가는 곳이 회양 땅이야. 근데 그 회양을 중국의 극장류라는 사람이 누워서 통치해도 태평성대를 맞을 만큼 아주 잘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극장류의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해본다 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극장류처럼 회양 땅을, 강원도 지역을 잘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어떤 대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서사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본사 1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